경매 노하우 76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오늘부터는 경매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유치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위 유치권, 명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생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실제 조사하고 낙찰받은 후에 이것을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낸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와 함께 보실까요? 2004년 사건인데요. 경기도 여주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2004년 사건이고요. 공장의 대지가 1900여 평방미터고요. 1층 단층 건물 총 면적이 750평방미터 되는 공장이 일괄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4년 7월에 4억 3천에 감정이 되었고, 자, 중간에 10월 달에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 미납으로 포기하고 다시 경매에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2005년 3월에 자, 제가 관여해서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자, 1억 6,500에 낙찰을 받았죠. 자, 대체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저는 일단 허위로 봅니다만 특히 이런 공장, 소규모의 공장, 신축이 아닌 공장인 경우는 거의 유치권은 허위이죠. 자, 이것을 제가 2004년 10월달, 9월달에 자, 미리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전에 공장에 대한 사진을 좀 보실까요? 자, 주변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장에 대한 그림은 특별히 공장이 잘 지어졌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좀 저렴하다. 그래 더군다나 유치권이 있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 도로변에 바로 붙은 공장 용지입니다. 자, 건물은 역시 특별히 아주 좋은 건물은 아니고요. 보통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빨간 부분이 경매 대상인 공장 용지 3필지인가 4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 선이 바로 앞에 도로가 지나갔었죠. 자,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일부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을 일부 철거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실까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이 공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소유자 채무자 지시는 2000년도에 이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그 당시 경매로 1억 5천에 낙찰을 받고, 자, 그거 외에 요 정도의 190평방미터의 공장이 자기가 낙찰받은 이후에 추가로 매입하고 이것이 추가로 이 두 번째 경매 사건에서는 추가가 됐죠. 자,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일이 다 중요합니다만, 기계기구가 1억 5,6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장 경매에 있어서 기계, 기구값은 낙찰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것은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기계기구를 내가 꼭 필요하다면 제 값어치를 주고 매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기계보다는 공장 건물이나 토지를 원하는 것이고 기계는 대체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고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에 이게 감정이 됐다면 낙찰 이후에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건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현재 채무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낙찰받을 때의 건물과 지금의 건물이 외형상 전혀 더 정축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치권 사례인데 여기 유치권이 양씨라는 사람이 유치권 1억 2,7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채무자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때의 건물이 그대로 현재 경매 대상이 다시 되었고 단지 토지만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자,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 등기부를 보시면 현재 소유자 채무자 지씨가 2001년도에 소유권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깨끗해지죠. 자, 여기서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이 부동산의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유치권과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한 가치. 자,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록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것이 4억 3,500에 감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값을 제외하면 기계는 낙찰자에게 거의 소용이 없는 물건이니까 저는 한 3억 정도의 감정으로 봤습니다. 기계를 뺀 나머지가 3억.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치권이 신고되어서 대략 반값 정도의 낙찰받는 게 그 당시 2005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2억 이하로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었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조사를 하고 자, 이것이 2004년 11월 달에 1억 8천여 원에 경매를 할 때 그때 저는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조사를 했었었는데 자, 이때 낙찰받은 사람이 나중에 2달 후에 대금을 납부 못하고 다시 경매로 나왔었죠. 이때 낙찰받은 사람이 아래쪽에 유치권을 신고한 양씨입니다. 자, 양씨 유치권자가 자신의 1억 2천여만 원의 유치권 신고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자, 1억 8천에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자, 경매를 경험해 본 저로서는 양씨는 정상적인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양씨가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 못하고 다시 경매가 나와서 자, 이때 2004년 11월 달에 양씨가 단독으로 입찰했으니까 다시 그 금액으로 경매하면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겠죠. 자, 2005년 2월 달에 1억 7,800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한 번 더 유찰되어서 2005년 3월에 1억 4,200일 때, 자, 그때는 이제 저도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2004년 10월 달에 이미 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자, 그 후에 낙찰돼 버렸으니까 저는 잊고 있었고요. 다시 재경매되어서 나오자 두 번째 제가 또 조사를 한 거죠. 자, 대금 납부를 미납했으니까 제가 입찰할 때의 보증금은 당연히 30%가 됐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이 낙찰받고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이제 지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이 채무자 지씨가 자, 제가 2001년도에 낙찰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그 사건을 잠깐 볼까요?
자, 방금 2004년도에 나온 여주의 공장은 그 당시 채무자가 이와 같은 2억 7,900만 원짜리를 2001년도에 낙찰로 취득한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뭐 번지나 공장 용지에 대한 여러 필지,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여러 동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 채무자가 그 당시 낙찰받은 금액은 1억 5,500여만 원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안 건데,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개축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공장을 한 50여 평 더 매입을 하여서, 자, 이것까지, 여기다 또 있겠네요. 자, 이때는 기계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기계기구 포함해서 다시 이것이 경매로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제가 낙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이것이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이었죠. 자, 이것은 제가 다른 곳에 옮겨놓은 그림인데요. 자, 조금씩 보실까요? 2004년도에, 자, 이때 제가 미리 조사를 갔었습니다. 자, 유치권은 가짜라고 보고 그 당시 일단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자, 유치권에 대한 조사는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 많은 증거들이 흩어져 있죠. 자, 공장을 방문하고 두 번째는 제가 법원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자, 공장에 갔을 때, 자, 이 공장의 종업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유치권 신고된 사람이 양 씨고 채무자는 지 씨입니다. 보통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허위 유치권이라면 채무자나 소유자의 주변 사람이 유치권자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장에 가서 유치권을 신고한 양 씨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장은 경매 대상이고 종업원들은 공장에 대해서 애사심이 없을 때죠. 자, 제가 제3자인 제가 물어봤을 때 공장 직원이 양 씨가 이 공장의 사장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좀 의외였죠. 지 씨가 공장의 사장인데 유치권을 신고한 양 씨가 공장의 사장이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양 씨가 공장의 사장이고 여기에 나타난 외형상의 지 씨는 양 씨의 처남이면서 이 공장의 공장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게 쉽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도 물론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유치권도 이것은 거의 100%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법원으로 갔죠. 자, 법원에 가면 유치권에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 신고서는 달랑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장의 보고서, 신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의 유치권 서류를 보는 것은 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보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치권 사건 할 때는 법원 서류를 꼭 보시기를 권하는데, 자, 그 보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간혹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당시 저는 법무사에 근무했으니까 법원의 유치권 서류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자, 아래쪽으로 내용을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 지도와 함께 조금 희미합니다만 5만 분의 1 지도를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공장의 장래 가치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죠? 자, 이것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 당시에도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2010년 완공입니다. 자, 이것이 경상북도 김천에서 현재는 여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은 아래쪽 여주에서 양평까지의 공사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위에 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IC 이름은 북여주 IC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장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방도에서 요 IC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5분 내지 10분, 5분 남짓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래에 적어도 4, 5년 후 장래에는 이 공장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진다. 그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여주 쪽은 많은 공장이 있지가 않습니다. 공업단지도 없죠. 그래서 공장 설립도 좀 제한되는 쪽인데, 왜냐하면 이 위쪽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데, 자, 기존에 있는 공장이 도로와 고속도로와 가깝다면 그 희소성 때문에 장래에도 가치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이것이 유치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 중의 일부입니다. 자,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자, 1억 2,700을 몸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받았다는 내역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죠. 자, 이것이 저한테는 낙찰받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낙찰받기 전에 저는 몇몇 군데 전화번호가 벌써 나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은 게 있느냐. 자, 저하고 통화한 하청업자들은 공사비를 못 받은 게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고 나중에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공사비를 전에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받았죠. 자, 좀 더 아래쪽을 내려가 볼까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낙찰을 일단 받았죠. 자, 제가 낙찰 받은 시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공장을 찾아가서 종업원에게 덜어내기, 그리고 법원의 기록을 본, 자, 그 상태에서 누군가 낙찰받고 다시 포기했을 때 한 번 더 법원의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 낙찰을 받은 거죠. 자, 1억 6,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쟁자는 4명이 왔었습니다. 자, 낙찰을 받고는 바로 현장을 갔었죠. 가서 유치권자를 만났습니다. 자, 제가 유치권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뻔하죠. 비껴달라. 곧 들어와야 된다. 어떡할 거냐.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유치권자는 자기가 2억에 사겠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1억 6,500에 샀는데 2억이면 조금 너무 소박하죠. 저는 3억을 달라고 그랬고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적인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자, 유치권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많습니다. 자,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저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봤죠. 자, 인도명령 신청하기 전에 또 법적인 압력을 주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보통 명도 때 아파트나 빌라 같으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좀 규모가 큰 유흥업소나 공장 이런 것들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죠. 자, 보시는 것이 이것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자, 그것을 허락할 것이고, 자,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과 같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하러 가게 되죠. 자, 이것이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한 기록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인도명령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여드리죠. 자, 이것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기계기구를 함부로 손대지 마라. 파손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도의
기계에 붙였던 경고문인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효력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죠. 자,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많은 내용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입찰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고 입찰한 다음에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의 서류를 상세하게 보면서 조사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인도명령 신청서를 내면서 뒤에 덧붙인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 지씨와 유치권자 양씨는 천안매부가 아니라, 자, 하나의 빌라에 같은 호수는 아니지만 2층과 1층에 살고 있다. 자, 공장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양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다. 자, 이것을 낙찰받고 외형상 채무자인 지 씨가 공장을 실제적으로 크게 수리한 내용은 없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이 가짜라는 얘기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사를 한 사람들이 공사비를 다 받았다라고 진술한다. 자, 공사를 실제 한 사람들은 공사비를 다 받았는데, 자, 중간에 있는 양 씨는 공사비를 받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자,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중간에 있는 건축업자가, 양 씨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라면, 자, 본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받지 않았는데 그 밑에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는 벌써 돈을 다 지불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를 실제 한 사람들에게 공사비 지급을 다 받았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 공장에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는데 그 세금 계산서에는 이미 공사비를 다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좀 희미합니다만 공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이 공장에 제출을 했는데, 자, 요 아래쪽에 세금 계산서에 영수라는 데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밑에, 영수 밑에는 청구라는 안이 있습니다. 자, 돈을 받으면 영수에 체크를 할 것이고 돈을 받지 않은 외상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면 청구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는 영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제출된 유치권자의 신고서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영수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이 내용은 공사를 한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실제 돈을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설득한 내용은, 자, 공장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자, 여러분이 공사를 한 게 맞느냐? 맞다면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진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증인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 오실 생각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받은 각서 내용입니다. 확인서 내용이죠. 자, 이것을 석장을 받아서 역시 인도명령 신청서에 첨부를 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니까 결국 판사는 서류를 봤을 테고요. 유치권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2005년 7월 29일 날 오후 3시까지 법원의 판사실로 나와서 신문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연락이 오면 유치권자와 그리고 낙찰자가 모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2005년 7월 29일 날 오후 15시에 법원의 판사실로 오라고 하는데, 자, 낙찰자는 오후 3시에 올라갔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오후 3시 15분에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밑에서, 저는 낙찰자, 직접 낙찰자가 아니니까 밑에서 유치권자 양 씨가 오는 것을 보고 조금 붙들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되어서 15분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판사실에서 신문이 끝난 다음입니다. 판사가 유치권자 양 씨에게 물어본 말은 단 한마디라고 합니다. 자, 집주인 채무자와 유치권자는 천암매국 아니냐. 자, 그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 씨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판사는 집에 돌아가 있으라. 나중에 결정해서 통보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며칠 후에 이 사건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보시죠. 예, 인용입니다. 자, 여러분, 유치권도 어렵지 않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건가? 입찰하기 전에 얼마나 그 증거를 모을 건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과감하게 이 일을 처리할 건가? 법원의 서류를 열람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돼 있는가? 자, 이런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의 유치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유치권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 사건이 인도명령까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죠. 자, 인도명령 이후에 저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나오는 그림이 인도명령을 신청한 그림입니다. 일단 결정문이죠. 유치권자는 이유가 없으니까 비켜주라는 것이 인도명령 결정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러한 결정문을 자주 받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꺼집어내겠다, 집행하겠다라는 신청서입니다. 자, 여기 낙찰자 이름이 있고요. 유치권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집행을 신청하는 내용인데, 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 자, 그리고 인도명령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이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했다는 증명을 역시 법원에서 해줍니다. 자, 이런 것을 받아서 법원의 집행관실에 제출하는 것이 인도명령 집행신청이죠. 자, 볼까요? 자, 인도명령의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낙찰자 이름이고요. 유치권자 이름이죠. 자, 이렇게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도 역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집행 비용이 공장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270만 원인데, 자, 이것은 예납한 것이고 또 실제는 집행관이 현장을 가서 집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집행비가 추가되죠. 자, 이렇게 집행 신청하고 집행비를 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협의가 돼서 집행하지 않게 되면 이 돈은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낸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자, 좀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그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인도명령에 의해서 집행신청까지 했는데, 자, 요즘은 집행관이 집행하러 가기 전에 집행을 예고합니다. 자, 이것은 현장을 찾아가서 인도명령 집행을 당하는 사람에게 며칠 후에 집행할 것이니까 이왕이면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 타협하라. 자, 이런 정도의 예고를 하러 가는 거죠. 자, 만약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시에 찾아가서 바로 집행하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은 집행의 정지를 또 신청합니다. 자,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인도명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유치권자는
2심에 항고를 했습니다. 자, 항고해도 집행은 가능한데, 자, 집행관이 찾아가니까 결국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죠. 자, 유치권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하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자는 3천만 원의 공탁을 하였습니다. 큰 돈이죠. 자, 3천만 원을 공탁하고 결국은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보시죠. 유치권자 양 씨가 대법원까지 1심, 2심, 그리고 이것이 3심입니다. 항고하고 재항고했는데 결론은 각하됐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결론 난 게 2005년 1월입니다. 2006년 1월입니다. 2005년 3월에 낙찰받고 5월에 잔금 넣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소송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탁금이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자, 이 소송이 모두 완결된 다음에 저는 이 공탁금을 감유하고 최종적으로 자, 손해봉급과 임대료 청구의 명목으로 이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유치권은 이렇게 길게 가지만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 일단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급하게 계속 소송하고 하지, 낙찰자인 여러분은 그냥 가만 계셔도 별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치권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원경매와 관련된 유치권은 허위의 유치권이죠. 이 허위의 유치권은 현장을 조사하시고 법원 서류를 열람하시고 또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대화하면 대부분 밝혀집니다. 자, 유치권이 허위임을 입증해서 인도명령으로 유치권자를 쉽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